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은책입니다. 이 방송은 사실 1월 28일 밤늦게 찍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28일 어제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28일 오전 8시쯤 북한 심포 인근 해상에서 쏜 것인데 합참은 발사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상에서 포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잠수함발 순항미사일, 이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낯선 무기죠. SLC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은 SLBM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포는 북한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기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진수식을 한 핵 공격이 가능한 신형 디젤 잠수함, 자신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핵 공격이 가능한 디젤 잠수함, 그걸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하는데 그 함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참은 언론에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북한이 만약 SLCM을 넘어 SLBM 발사에 성공을 하고 이를 전술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군이 방어 시스템은 전부 바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해안선을 따라 들어와서 남부에 있는 대도시 인근에서 곧장 탄도미사일을 쏠 테니까 말입니다. 미국도 북한을 한 단계 더 높은 위협으로 상정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도발은 지난 24일 신형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 이 불화살 여러 발을 서해 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서 나흘이 지난 28일 추가 발사에 나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4월 총선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가들이 말을 한 북한이 도발했다는 경고, 이 경고를 우리 언론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김정은이 했던 여러 위협을 그저 북한이 늘 하는 협박 정도로 이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정은이 몇 달 내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그가 푸틴을 만난 것부터 예사롭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류 언론이 김정은을 두고 전면전 위협은 아니겠지만 사상자를 내면서 국내를 혼란에 빠뜨리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야당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적의 도발 앞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난 일주일 정치판은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내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문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게 영리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생활이 문란했다 하는 잘못된 정보를 말을 한 것이 더더욱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은 공관위가 가동하기도 전에 계양을과 마포울에 사실상 사천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인사들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 서천 특화시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함께 열차를 타고 귀경을 하면서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우리 좌파 언론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여진을 만들기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제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서구권에 이어 일본과 스페인어권 외신들에게도 소개됐다,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이 상황을 판단하는 안목을 잃은 상태이며 자신이 경계했던 권력병에 이미 걸린 것이 아니냐는 지식도 나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경향신문이 언급한 일본 주간 후지가 27일 보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궁지에 빠진 한국 대통령이 여당 톱에 사직을 요구했다.
이 매체는 영부인 김건희가 수상한 목사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고급 가방을 받은 의혹이 문제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2년도 안 돼 벌써 희력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은 최근 일본뿐 아니라 세계인권 매체들 사이에서도 자세히 다뤄졌으며 영국 로이터 통신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대대적으로 소개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집권여당 내부의 분열 사건은 윤 대통령의 통치술과 연관되어서 분석되기도 합니다. 어제 주간조선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포커스를 맞춘 기사를 냈습니다. 한동훈 마이웨이 끝일까 시작일까. 이 제목의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야권에서 주도하고 있는 영부인 리스크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있던 다음 날인 1월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취재진이 물러난 뒤에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의원이 공정성을 이유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토 의견을 꺼내던 것입니다. 공식석상에서 김경률 마포울 출마 그리고 원희룡의 개항을 출마를 지지한 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뜬 상태에서 이 의원은 발언을 20분간이나 이어갔습니다. 한 위원장 본인이 공정을 앞세우며 등판했는데 공천 룰은 다 정해놓고 일부 인사만 대놓고 밀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최종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가 나서서 누군가를 띄워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 공감 또한 못 얻는다. 그런데 이튿날 한동훈은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또 불을 찔렀습니다. 당시 이 사안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내외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았을 때 한동훈이 말한 국민 눈높이가 무엇인지는 당장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동훈은 김경률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최재형 목사 등이 미리 명품백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을 했으며 그 결과 김건희 여사를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당 주류에서는 한동훈이 공천룰을 깨고 김경률을 사찰한 것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대응은 윤 대통령을 격노하게 할 만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조선의 분석이 이처롭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자기 의견과 다른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하다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이 보고차 총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큰 소리가 외부까지 흘러나온 적이 적지 않았다. 그런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는 걸 윤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렵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안팎에서는 한동훈이 김경률을 포함해서 비대위를 구성할 때부터 윤 대통령이 탐탁지 않아 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정통보수와는 다른 김경률의 성향을 문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률은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직격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가 최재형의 몰카 공작에 빠진 것이라는 당내 다수의 항변에 대해 수도권 출마 의원과 대구 경북 출신 의원이 시각차라고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TK 의원들이 시각으로 자칫 잘못해서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을 모두 다 죽인다. 이런 의미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발언은 다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친윤계는 김경률이 이런 발언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동훈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건을 권력 1인자와 2인자의 충돌 혹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로 볼 것인가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곧장 대통령이 된 데다 그 뒤를 잇겠다는 미래 권력 한동훈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늘 같은 편에 섰던 검사 출신이라는 점은 반대편에게 너무 많은 공격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문자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 경우 윤 대통령은 협치라는 명분 아래 야당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려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계 개편까지 시도를 하겠지만 너무 일찍이 시작된 레임덕은 그를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가 외쳤던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거나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어떻든 한동훈은 김기현 전 대표 때처럼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관계의 전철은 답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총선 승리에 대한 여건의 절박함은 한동훈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점입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봉합된 후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씀드렸다 하는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여의도 사투리에 점점 익숙해지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를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직 사퇴 후에 마포울 출마 혹은 비대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마포울 출마 포기 이런 등등의 시나리오가 그것인데 둘 다 유지한다는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숙제는 역시 김건희 리스크 해소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신 선택했다는 언론사 인터뷰, 아마 KBS 인터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것으로 이 김건희 리스크가 말끔히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용산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는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저는 여당 지도부에도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면 모두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자, 민주당 탈당 세력들이 이제 하나로 뭉칠 듯 합니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세력, 그리고 역시 민주당 탈당파인 원칙과 상식 출신들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 의원의 신당 미래대연합 세력, 이 두 세력은 28일 개혁미래당 공동창당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미래당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여기는 개혁신당입니다. 그리고 양양자 전 대표의 한국희망이 지난 24일 개혁신당이라는 당명 아래 합당을 한 데 이어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의 양 세력이 지금 나흘 만에 공동창당을 합의함에 따라 제3지대 통합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신경민과 미래대연합 박원석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창준위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 자, 그러면서 오는 2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개혁미래당은 이준석 양양자의 개혁신당과 합칠 수 있을까요? 정강정책과 이념이 서로 다른 세력인데도 말입니다. 한편 어쨌든 나흘 전 24일 개혁신당 이준석과 한국희망 양양자가 합당을 선언했죠. 두 사람은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합당을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내세우는 강연과 정강 정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념과 정책이 다른 집단끼리 뚝딱뚝딱 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이준석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여당을 탈당하지 않고 공천 신청도 안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이 많죠. 탈당을 해도 끝나고 탈당하지 않아도
당선될 곳이 없다. 언론은 이준석의 러브콜을 거부했다고 썼습니다. 유승민은 이날 페이스북에 24년 전 처음으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며 이렇게 결심을 밝혔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이 당의 젊음을 바쳤고 이 당이 옳은 길을 가기를 항상 원했으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당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뒷배로 해서 대구 동구라는 정말 안방 같은 데서만 국회의원을 보냈습니다. 유승민은 이 당은 특정인이 사당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치가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 민주공화국 시민이 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 말만은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군복무를 하지 않은 정치인이 군복을 입고 군부대를 찾아 군수를 놓는 것입니다. 요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니 그런 풍경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정치인일수록 안보에 무시한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더럽게 무시합니다. 북한이 28일 한미의 각종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가 무자비한 징벌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자신들이 새로운 돈줄로 부상한 암호화폐 탈취를 겨냥해 한미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사이버 작전사령부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사이버 동맹훈련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전쟁 도발 책동의 연장이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침략의 무리들은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이 목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군사적 압살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반도 정세는 각 일각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각 일각. 조선중앙통신은 핵무력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 족속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만약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있는 경우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이 목표로 될 것이다. 제가 장담드리건대 그 순간에 북한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최근 트럼프의 재등장이 한국의 핵무장을 부를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국회 토론회 등에서 자유권에 기한 핵무장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핵무장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편일 것입니다. 요사이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인구의 회자되는 유명한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치인으로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 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지금까지 전희책이었습니다.